반갑습니다.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더더욱 필요시되는 자기개발의 지략과 용기와 성공으로 이끈 놀라운 덕성과 심지어 실패 속에서의 풍성한 배움에 대해 이미 플루타르크 영웅전 시대 때부터 흘러넘쳤던 또 한 사람의 영웅 필로포이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플루타르크가 그리스의 마지막 위인이라고까지 불렀던 인물이죠. 필로포이멘의 삶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나타났는지, 또 젊은 시절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필로포이멘이 활동했던 시대를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원전 3세기 후반인데요.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헬레니즘 시대는 뭐랄까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렇죠. 강력했던 마케도니아는 좀 힘이 빠지고 또 로마라는 새로운 강자가 막 떠오르면서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끊임없이 외세 간섭에 시달렸죠. 자율성이 계속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아카이아 연맹 같은 존재가 더 중요했겠네요. 도시 국가들이 어떻게든 뭉쳐서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카이아 연맹이 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의 자율성을 지켜보려고 했던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시도였죠. 예전에 잘 나갔던 스파르타나 아테네도 이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분열을 좀 극복하고 위기를 헤쳐나갈 새로운 리더십, 이걸 막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필로포이멘이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딱 맞춰 등장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루타르크가 그냥 장군이 아니라 그리스의 마지막 위인이라고 평가를 했군요. 외세에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자율성, 또 덕성 이런 걸 지키려 했던 그 노력이 참 특별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본질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필로포이멘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할 텐데요. 그의 리더십은 특히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자주권을 지키려는 노력, 여기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는 단순히 땅 지키고 국경선 지키는 걸 넘어서서요. 공동체의 자주의지 그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주의지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권력 자체를 막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명예라던가 어떤 도덕적인 정당성 이런 건 더 중요하게 봤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외부 압력에 쉽게 타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연맹의 독립성, 자율성을 지키려고 했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했죠.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스파르타를 점령했을 때도요. 그들의 어떤 군사 문화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해체하고 아카이아식 시민규범을 이식하려고 시도했어요. 이건 그냥 정복이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문명적 통합을 추구한 그런 개혁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그 도덕적 용기, 이게 필로포이멘의 핵심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듣고 보니 장군이면서 정치가 또 어쩌면 철학자 같은 면모까지 그 삶의 중심에는 결국 공동체에 대한 아주 깊은 책임감이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런 인물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을까? 이걸 좀 봐야겠죠. 필로포이멘은 기원전 253년경 아르카디아 지방 만틀레이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고요. 공공선을 중시하는 그런 가풍 속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주변의 좋은 분들 또 스승들한테서 철학, 특히 플라톤이나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천 윤리를 배웠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책상 앞에서 지식만 쌓은 게 아니라 철학적 전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론하고 실천의 조화를 엄청 추구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럼 배운 걸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하려고 노력했나요? 네, 젊을 때부터 그 절제, 그리스어로 소프로시네죠. 그리고 용기, 안드리아, 이 두 덕목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했어요. 생활 자체도 검소하게 하고 또 병사들하고 똑같이 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걸 전혀 피하지 않았죠.
네. 개인의 어떤 명예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이게 먼저였고 이론보다는 실천, 이런 태도가 이때부터 딱 잡힌 겁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법을 배운 거죠. 그렇군요. 네 번째로 넘어가서 그의 훈련 방식도 좀 특별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군사 강국이었던 스파르타 방식을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스파르타식 훈련의 장점, 예를 들면 절제라던가 규율 같은 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맹목적인 복종이나 좀 비인간적인 측면, 이런 건 경계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카이아 연맹의 특징인 자유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연대정신, 이걸 결합하려고 했죠. 아, 융합을 했군요. 네. 그래서 뭐 맨몸 전투라던가 아주 힘든 행군 같은 그런 고된 훈련을 병사들하고 똑같이 겪으면서 신체 단련은 기본이고 정신력이나 감정 통제 능력까지 함께 기르려고 했던 거죠. 리더십 스타일에서도 그런 게 딱 드러났겠네요. 그냥 위에서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병사들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병사들하고 똑같은 장비 쓰고 사치 멀리하고 정말 함께 싸우는 시민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이걸 통해서 명령이 아니라 어떤 신뢰, 공감, 여기에 기반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군사적인 강인함하고 정치적인 감각, 또 전투기술하고 시민적인 덕성, 이걸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길러낸 게 그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유연하면서도 강단 있는 판단력의 기초가 됐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착실히 준비 과정을 거친 필로포이멘이 처음으로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건 바로 그의 고향인 메갈로폴리스가 스파르타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뭐 어떤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그냥 젊은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에 나섰죠. 아, 직책도 없었는데도요? 네, 자발적으로 시민들을 모아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또 매복 작전을 성공시켜서 스파르타군의 그 날카로운 공격을 꺾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와, 단순히 막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반격을 이끌어서 도시를 되찾는 데까지 기여했다고요? 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이 행동이 그냥 뭐 젊은 혈기나 영웅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철학이나 훈련의 결과이고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에 공을 막 자기가 내세운 게 아니라 함께 싸운 시민병사들의 용기를 칭찬하고 우리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죠. 이 메갈로폴리스 수복전을 통해서 필로포이멘은 그냥 이상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판단력, 실행력, 그리고 도덕적 용기까지 보여주는 아주 실천적인 지도자로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네. 그가 이제 책임지는 시민으로서 그리스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갈로폴리스에서 이런 인상적인 활약을 시작으로 필로포이멘의 이야기는 이제 정말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의 마지나 위인, 공동체적 덕의 구현자입니다. 플루타르크가 왜 필로포이멘을 그냥 전쟁 영웅도 아니고 그리스의 마지나 위대한 인물이라고까지 평가했을까요? 아, 그게 참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단순히 개인의 영광, 이걸 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율성을 지키려고 평생을 바쳤기 때문일 겁니다. 네, 맞아요. 외세에는 그토록 당당했고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게 참... 네, 맞습니다. 그의 덕성은 뭐랄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됐어요.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훈련하고 스스로를 그냥 시민 중 한 명으로 여겼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덕성, 아레테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가까웠던 인물이에요. 명예 과시 안 하고 공익 우선하고 장기적인 정의, 원칙 이런 걸 지키려는 용기. 이런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아카이아 연맹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귀족들의 부패는 경계하면서 시민 참여는 독려하고 또 토론과 절차를 존중했던 모습. 정말 시민 정치의 수호자 같네요. 네, 리더와 시민의 경계가 뭐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행동으로 다 보여줬죠. 도덕적 기준이 막 무너지던 시대에 끝까지 그걸 지켜낸 인물. 그래서 마지막 위인이라고 불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7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스파르타와의 갈등입니다. 이건 필로포이멘의 삶에서 아마 가장 논쟁적인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기원전 188년에 스파르타 내전에 개입해서 아카이아 연맹으로 편입시키려 했는데 이게 단순히 세력 다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전통 계승이냐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방향이냐 뭐 이런 거대한 충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포이멘이 정말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해요. 스파르타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혹독한 전통 교육 있잖아요. 아고게. 아, 네네. 그 유명한 거요. 그걸 해체해버리고 법이나 시민권 구조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당연히 스파르타 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죠. 그렇죠. 수백 년 된 전통인데. 그래서 평가가 갈려요. 아카이아 연맹의 통합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쪽도 있고 이건 뭐 사실상 정복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플루타르크도 이 지점에서 필로포이멘의 어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고뇌 같은 걸 읽어낸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 고유의 그 전사 문화를 시민 중심 문화로 바꾸려는 일종의 정체성 개조 시도였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은 뭐 필연적이었죠. 필로포이멘은 스파르타의 변화가 그리스 전체 통합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겠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군요. 네, 전통의 힘이라는 게 정말 강했습니다. 이 갈등이 결국 이상주의와 현실 저항이 부딪힌 비극적인 전장이었고 그의 마지막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8번째는 전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칼을 든 철학자라고 불리지만 역시 필로포이멘의 명성은 전쟁터에서 나왔죠. 단순히 용감한 장수가 아니라 정말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싸움, 병참, 심지어 병사들 사기나 민심까지 다 고려하는 그야말로 전방위 전략가였죠. 기습, 매복, 심리전 굉장히 유연했어요. 아, 그래서 몸으로 계산하는 장군? 뭐 이런 별명도 있었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게 기원전 201년 스파르타 침공 막아낸 전투인데요. 정면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밤에 몰래 군대를 움직여서 적의 후방을 기습했죠. 그래서 거의 손실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와, 대단하네요. 플루타르크가 이걸 보고 마치 수학자의 계산 같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병사 한 명 한 명 상태 살피고 사기를 전투력의 핵심 변수로 봤습니다. 그냥 무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힘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걸 고민한 거죠. 큰 전투보다는 소규모 기동전을 선호했고 때로는 일부러 약점을 보여줘서 적을 끌어들인 다음에 격파하는 도발 전략까지 썼다니 정말 예측 불가능한 지휘관이었네요. 그렇죠. 적들은 아마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느라 정말 골치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런 승리가 단순한 잔꾀나 임기응변은 아니었겠죠. 그럼요. 철저한 훈련,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게 다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가 아니라 옳게 이기는 것을 추구했다고 할까요? 전장에서도 그는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장군처럼 행동했던 거죠. 자, 이번엔 9번째, 정치적 경쟁입니다. 필로포이멘이 활동하던 시기가 그리스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던 때였잖아요. 네, 맞아요. 기존의 귀족 세력들이 힘을 잃고 새로운 리더십이 막 떠오르던 시기였죠. 필로포이멘도 아카이아 연맹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면서 기존 세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혈통보다는 실력, 공적 이런 걸 중시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다른 지도자 후보들하고 노선 차이가 꽤 컸어요. 예를 들어 디아파네스 같은 인물은 로마와의 동맹을 굉장히 중시했고 칼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아예 로마에 좀 순응하자는 쪽이었죠. 아, 근데 필로포이멘은 달랐군요. 네. 필로포이멘은 끝까지 아카이아 연맹의 자주성,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민중들한테는 큰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로 외교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될 위험도 있었어요. 플루타르크가 그를 절제된 독재자라고 평가한 대목도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좀 유연성이 부족했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강한 도덕적 신념과 고집이 때로는 정치적인 타협이나 유연성을 좀 방해했을 수도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바로 그 고집 덕분에 아카이아 연맹의 정체성이 지켜진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군요. 양면성이 있네요. 중요한 건 그가 이런 치열한 정치 경쟁 속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민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경쟁하려고 했어요.
권모술수보다는 논리와 도덕성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던 거죠. 10번째입니다. 아카이아 동맹의 전성기, 그 중심에 선 필로포이멘, 그가 활약했던 시대가 바로 아카이아 동맹의 최전성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러 도시국가들이 모인 군사동맹 수준을 넘어서 어떤 문화적인 자부심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갖춘 공동체로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필로포이멘이 여기에 어떤 기여를 한 건가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전까지는 좀 느슨했던 동맹체제를 실질적인 중앙집권적 연맹국가 형태로 개편했습니다. 군사, 외교, 재정,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상비군 체제를 도입해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닦았어요. 와, 제도적인 개혁을 주도했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연맹의 정신적 기둥 역할도 했습니다.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연맹의 이상, 그러니까 자유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 이런 가치들을 계속 공유하고 교육하려고 노력했어요. 최고 사령관인 스트라테고스에 무려 8번이나 선출됐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로 흐르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했다는 점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그렇죠. 권력의 무게라는 게 엄청났을 텐데 그걸 잘 견뎌낸 리더십이었죠. 외교적으로도 로마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어떻게든 동맹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했었고요. 그럼 이 시기 아카이아 동맹의 번영은 정말 필로포이멘의 헌신과 비전 덕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상당 부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연맹의 가치를 심어주고 이 모든 게 그의 노력의 결과였죠.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존엄과 자주를 향했던 그의 리더십 덕분에 아카이아 동맹은 고대 그리스 정치 문화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어떤 이상향처럼 빛날 수 있었습니다. 11번째, 스파르타 정복과 피로 물든 개혁의 끝자락입니다. 필로포이멘의 정치 여정에서 이게 뭐랄까 가장 극적인 순간 아닐까 싶어요. 기원전 188년. 네, 스파르타를 정복하고 그들의 전통 체제를 아예 그냥 해체해버린 사건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합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파르타라는 그 존재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한 플루타르크식으로 말하면 파괴를 통한 개혁? 그런 거였죠. 그 배경에는 스파르타 내부 문제도 있었고요. 맞아요. 당시 스파르타가 내분 상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필로포이멘은 이걸 아카야 연맹 통합의 기회로 본 거죠. 그런데 방식이 좀 과감했어요. 상당히 과감했죠.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아고게, 스파르타식 청소년 병영 교육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민권 체계 같은 그들만의 핵심 제도를 그냥 폐지해 버린 거예요. 와, 스파르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었겠는데요? 그렇죠. 자신들의 역사를 그냥 부정당하고 강제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필로포이멘 본인은 이게 자유와 정의의 회복이라고 믿었을 텐데 뭐 그랬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파르타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렀고 이게 결국 유혈진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뭐랄까 윤리적 리더십 이미지에 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정복자냐 아니면 개혁자냐 평가가 확 갈리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스파르타를 연맹에 넣었으니까. 네, 편입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반감, 그 골이 너무 깊었어요. 플루타르크가 이때 필로포이멘을 두고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가장 힘이 넘쳤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웠던 지도자라고요. 아, 가장 강했을 때가 가장 외로웠다. 뭔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같은 게 느껴지네요. 네, 성공과 실패의 그 경계선에 선 지도자의 고독이랄까요? 자, 그럼 1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신당한 정의, 메스네에서 맞은 비극적 죽음입니다. 네, 기원전 183년 그의 죽음은 그냥 한 영웅의 마지막, 뭐 그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어쩌면 시대가 그의 이상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메스네에서 반란 소식을 듣고 그때 이미 나이가 70이었는데 네, 몸도 약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찰에 나섰다가 그만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아, 결국은. 감옥에서 고초를 겪으면서도 메갈로폴리스의 자유를 지켜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지고요. 결국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하죠. 플루타르크는 이걸 정의의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의 죽음이 아카이아 연맹 전체의 어떤 도덕적 기반 자체를 흔들었다고 본 거예요. 살아서는 지도자였고 죽어서는 이상이 되었다.
이 평가가 참 많은 걸 함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이 지닌 무게를 딱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연맹 분열은 더 심해지고 결국 로마가 개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고요. 네, 필로포이멘이라는 그 연맹의 윤리적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 셈이죠. 자, 이제 13번째입니다. 플루타르크가 곤 필로포이멘과 비교 영웅 티투스 이야기인데요. 아,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그 비교 방식 항상 흥미롭죠. 네, 필로포이멘을 로마의 장군 티투스 킨크티우스 플라미니누스랑 비교를 해요. 둘 다 뛰어난 군사 지도자이자 정치가였지만 스타일은 확 달랐습니다. 티투스는 어드인무였죠. 티투스는 강력한 로마를 배경으로 했죠. 그래서 그리스 해방자라는 명예도 얻고 외교술이나 관용 이런 걸 중시했던 인물이에요. 뭐랄까 지배자형 리더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필로포이멘은 좀 달랐잖아요. 네, 필로포이멘은 외부 세력, 즉 로마 같은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 내부의 힘으로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시민적 덕성, 이걸 강조한 리더였죠. 티투스가 좀 세련된 외교가 스타일이라면 필로포이멘은 더 강직하고 원칙주의자 같은 느낌? 정확합니다. 플루타르크는 이렇게 봐요. 티투스는 로마라는 잘 닦인 제도 덕분에 빛났다면 필로포이멘은 오히려 제도가 부족한 혼란 속에서 스스로 빛을 냈다고요. 아, 외적인 성공보다는 그 내면의 강인함이나 도덕성 이런 걸 더 높이 평가하는 거군요. 그렇죠. 플루타르크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도 참 달라요. 맞아요. 티투스는 명예롭게 평온한 말년을 보냈는데 필로포이멘은 배신당하고 비극적으로 죽었죠. 하지만 플루타르크는 어쩌면 공동체를 위해 모든 걸 바친 필로포이멘의 죽음이야말로 더 위대한 결말일 수도 있다고 슬쩍 암시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삶과 정의로운 삶,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영웅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이대 14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필로포이멘의 유산과 교훈입니다. 그가 왜 그리스의 마지막 위인으로 불릴까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시민적 책임의 무게겠죠? 네, 맞습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율과 윤리, 이걸 위해 평생을 바쳤잖아요. 지도자는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죠. 그리고 도덕적 일관성, 이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죠.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도 사치를 멀리하고 병사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검소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그렇죠. 또 역사의 아이러니를 견디는 용기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배신과 죽음이라는 그 비극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몰라도 그의 죽음 자체가 오히려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필로포이멘은 그 혼란스러운 시대,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부의 힘으로 맞서려 했던 개인의 윤리적 힘, 이걸 상징하는 인물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전사, 정치가, 실천가로서 하나의 일관된 문장처럼 느껴지는 거죠. 요즘처럼 역할이 분절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삶의 일관성이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15번째, 500자 총평입니다. 그는 칼을 든 전사였지만 그에게는 어쩌면 검보다 정의가 더 중요했습니다. 전쟁 기술 그 너머의 철학을 품었고 정치적인 술수보다는 도덕적인 원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스의 마지막 위인이라 불리는 그는 말하자면 윤리로 무장한 병사였고 자신의 죽음마저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단순히 승패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려 했던 그 숭고한 궤적 자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권력 앞에서도 양심을, 지배보다는 책임을 선택하는 리더십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19번째 영웅 필로포이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20번째 영웅 티투스 퀸크티우스 플라미니누스에 관한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